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한반도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강원도 동해안에 물폭탄이 떨어졌는데요. 특히 삼척의 경우 마을이 물에 잠기고 토사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피해에 동해안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시간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경남 강원연구원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지난해 18호 태풍 미탁이 남기고 간 상처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물이 뭐 보통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막그댐 수문 여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지도 못해. 문은 율막 깨가지고. 70년 살아도 이런 배는 처음이지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건진 것도 없고. 네, 다시 봐도 참 암담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과 같이 제18호 태풍 미탁이 동해안에 또 한 번 큰 상처를 내고 갔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와 현황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 행정에서 네. 피해 규모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드문드문 이제 주민들 피해액이 보고된 상태를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강릉이 삼척이 한 220억 규모 이렇게 되고요. 강릉이 한 90에서 100억, 네. 동해가 한 35억에서 50억 규모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오늘이 14일이죠. 15일이니까 17일경에 아마 1차 피해 보고 규모가 나올 텐데요. 네. 17일쯤에. 이것보다 훨씬 금액이 크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초에는 아마 하천 등 소규모 교량시설,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액은 아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근데 동해안에 이와 같은 태풍으로 수해가 발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역대 동해안 태풍 피해 현황 좀 짚어주실까요? 네, 강원 동해안은 이제 바다와 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그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태풍의 피해만도 크게 피해가 났던 것만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2002년 루사가 있었죠. 그때 143명의 인명피해가 났어요. 네. 그리고 이재민이 4만여 명, 재산피해 2조 5천억 원입니다. 약 20년 전의 금액으로 이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03년은 곧이어서 매미가 났고 14명이 사망했고 재산피해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가을 태풍이 온 적이 있어요. 2006년에는 여름에 태풍 에이니아 7월 한 15일경이었던 걸로 기억한데요. 이렇게 왔고 10월 23일에 태풍 산산이라는 게 옵니다. 이때 누적 강우량 320mm 정도 왔고요. 시우량 64mm 왔는데 당시 피해액이 대략 1000여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저기 고성부터 삼척까지 다 피해가 났고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는 여름에도 피해가 났고 가을에도 피해가 난 이런 사례였고요. 이번에도 이제 가을 태풍에 이제 피해가 난 경우입니다. 네. 역대 동해안 태풍 피해 현황을 좀 박사님께서 짚어주셨는데 대형 태풍이 발생하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대체적으로 농사 수확철이잖아요. 네. 네, 때문에 농가들의 피해와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시기에 발생하는 이 태풍이 이렇게 위협적인 태풍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을 태풍들은 여름 태풍보다는 이 필리핀에서 좀 먼 그 태평양 가운데에서 발생이 되어지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그 경우가 있겠지만 강원 동해안, 경북 동해안 이론에
태백산맥의 영향을 받아서 네. 수증기가 비로 변해서 내린 그 영향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요. 네. 특히 일기도를 보면 그때 당시 상층과 하층의 기온차가 약 20도, 22도 납니다. 하층이 이제 마이너스 5도면 상층이 뭐 22도, 23도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였죠. 기온차가 큰 것도 네. 태풍 발달에 영향에 큰 가능성을 미치는 건가요? 기온차가 크면 네. 대기가 불안정해지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와 있거나 또 북태평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증기 대부분이 비로 변해서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네. 또 그게 동해안 같은 경우는 해발 0부터 해발 700, 900까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빠르고요. 네. 그래서 비가 많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근데 문제는 위협적인 태풍이 매년 이렇게 동해안에 집중되고 있다는 건데 동해안에 반복되는 태풍 피해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태풍이 그 지역을 통과한다는 그 자체가 일단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형 효과라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태풍이 온 것이 그 이후에 90% 이상을 점하는 것이고요. 네. 지형 효과 나머지 10% 정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큰 개념, 그러니까 지형학 개념으로 보면 이제 물이 산을 가르고 작은 개념으로 보면 작은 미세지형이면 미지형이 물을 가릅니다. 이번에 피해가 많이 났던 삼척 같은 경우를 자세히 가서 보면 대부분이 소하천을 끼고 마을이 있고요. 네. 그 상류는 가파른 소규모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는 오랜 그 자연의 현상으로 적정한 규모로 발달이 되어 왔는데요. 지형이 발달이 되어 왔는데 이번 비는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왔기 때문에 과거에서 다른 패턴으로 왔기 때문에 현재 만들어진 그 지형이 그 물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네. 결국은 이건 제가 생각해도 뭐 많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크고 영향이 많았던 것은 태풍이 그곳에 와서 많은 비를 뿌렸다. 그 외에 뭐 인간의 어떤 영향을 끼친 건 부수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주에도 일본의 하기비스 태풍이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줬잖아요. 원래는 당초에는 동해안을 이렇게 통과할 것이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점점 내려와서 일본 쪽으로 내려갔는데 그건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을 태풍이다 보니까 북태평양에서 오는 그러니까 열대성 저기압이죠. 이것의 네. 힘이 대륙성 고기압보다 약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도 5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큰 인명 네. 피해도 있었고 재산 피해도 있다고 네, 좀 그렇습니다. 집계가 되더라고요. 뭐 또 실제 수해 현장 강원도 동해안에 이제 다녀오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태풍 발생 후 거의 뭐 2주 가까이 현재 지났잖아요. 네. 현재 상황은 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첫 번째 이제 경포대입니다. 경포대는 그 진안상가, 명일상가라고 하는 그 상가 건물 네. 를 중심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침수 피해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한 70여 뭐 이렇게 가구, 점포 등이 침수가 되었고, 네. 그 두 상가는 32가구인데요. 제가 갔을 때는 가로 정리는 거의 끝났고요. 네. 상가 내부 침수되어져서 집기, 식기 등을 이제 치우고 설거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동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정리가 돼서 제가 볼 게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해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지역이 넓어요. 10통, 9통, 5통 이론에 다 피해를 입었는데요. 아마 침수 심은 강릉보다는 좀 얕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로 부근에 흙 있지 않습니까? 흙 쌓인 거 그거 치우는 정도가 이제 관찰이 되어졌습니다. 네. 뭐 산불에 좀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태풍까지 오면서 영동 지역 주민들은 거의 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좀 힘들게 생활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제 가보시니까 그분들 이재민들이 좀 생활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이재민들 생활을 제가 많이 본 건 아닙니다. 네. 많이 본 건 아닌데요.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정리에 필요한 손길이죠. 손길의 네네. 도움을 받고 본인이 이제 뭐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무난하게 치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령자가 생활하는 곳은 네네. 본인의 그 자립 이제 역량이 많이 떨어지기 그쵸.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원봉사자분들 꽤나 많이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좀 도와드리고 있는지 이재민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자원봉사분들은 강릉 경포대는 있었고요. 네. 그리고 동해시 송정동에서는 자원봉사라고 보이지는 않고 아마 어떤 기관이나 군부대 단체에서. 등에서 네. 오신 분들인데 보통 이제 초기에 수해가 나면 침수 피해지에서는 청소, 다시 그 주택에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한 일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흙탕물 같은 거. 예, 네. 일단 침구류는 다 이제 세탁을 해야 되고요. 네. 가재 도구는 목재된 건 거의 다 버려야 됩니다. 식기류는 새로 씻어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 안에 도배지는 싹 다 장판 도배는 바꿔야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립이 가능한데 여유가 없는 분들은 사실은 외부에 도움이 없으면 그 형편없는 그곳에서 다시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상황입니다. 네. 뭐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지난 태풍 미탁으로 좀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과 울진 그리고 강원 삼척을 1차 특별 재난 지역으로 좀 선포를 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약속한 상태인데 특별 재난 지역의 경우 어떠한 지원과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뭐 참 이 부분은 복잡합니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되는 기준도 네. 조금 그 해당 지역의 세수, 경제 규모를 분모로 하고 거기에 개수를 곱해서 넘었나 안 넘었나 이제 그렇게 선정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네요. 복잡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되면 이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서 그 근거에서 저희들이 그 이재민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때도 지원 대상과 지원 규진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특별 재난 지역에 선포된다고 해서 개인 이재민들에게 충분하게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공공시설물만큼은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네.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지정된 경우가 높아지죠. 그래서 좀 여유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건 있죠.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이제 피해를 받지 않은 다른 지역 또는 우리가 요즘 기업의 사회적 환원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구호의 손길이 많아집니다.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가 크게 났나 보다. 그럼 우리가 뭐 십시일반 도와드려야 되지. 이런 네네. 의무감에서 이제 지원하는 게 많고요. 실제 국가가 지원하는 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태풍이 발생하면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뭐 복구도 중요하긴 하지만 특정 지역에 발생하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선제적인 예방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짚어주실까요? 사실 아까 제가 그 루사 때 2조 5천억, 매미 때 8천억, 산산 때 1,000억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그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피해액 대비 복구액을 그 이상을 넣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2006년 수해 때 보니까 피해액의 105%, 110% 정도를 복구비로 줬던 것 같아요. 네. 강원도는 여러분 그런데 경기도 그때 같이 피해를 받는데 거기는 120% 이렇게 줍니다. 더 많이. 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더 값어치 있고 더 중요한 시설물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복구비 그 계산 비율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사실 피해를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면일 것 같아요. 네, 뭐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피해가 나면 수천억에서 수조까지 돈을 들이죠. 그래서 네. 저는 이걸 재원 투입형 방제 대책 정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외에도 우리는 돈을 많이 넣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좋을 때는 이런 식의 대비도 뭐 어쩔 수 없지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경제가 성장이 점점 떨어지고 네. 국가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빚내서 이걸 할 수 있는 건가를 의심할 수밖에 좀 없는 생각을 거고요. 해봐야 될 문제고. 제 생각에는 좀 곤란하다. 네. 그래서 재원 투입형 방제 대책은 앞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네. 한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는 제1차 풍수의 저감 종합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네. 우리 18개 시군이 다 수립을 했고요. 강원도는 그때 수립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도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방금 말씀해주신 풍수의 저감 종합 계획이라는 건 좀 구체적으로 네. 어떤 건지. 여기는 수해, 그 다음에 수해에서는 이제 뭡니까? 하천 피해, 내수 침수 피해, 산사태, 토속류, 사면, 해안 침식, 해안의 침수, 뭐 이런 게 한 6개 내지 7개 재해 유형을 포괄하는 재해 방지 대책이에요. 네. 10개년 계획이 있는데요. 네. 이때 당시 1차년 계획, 과거 10년이죠. 사업 건수가 1,577건에 2.9조가 계상이 되어졌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현재 이것의 집행률은 얼마인가 하면 20%가 안 됩니다. 네. 이렇듯 돈이 많이 들어간 일에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2018년부터 27년까지 염두에도 2차 계획이 들어갔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대략 그 윤곽이 나온 걸로 보면 1,800여 건에 3.96조가 계상이 되어져 있어요. 네. 과거 2.9조도 20%밖에 해결이 안 됐고 그것이 2월 돼서 다시 3.6조에 포함이 된 거죠.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우리가 20% 이상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네, 저 또한.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원 투입형 방제 대책은 우리 한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재원을 투입해야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생활, 생업, 생각, 행동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재민들 당장 피해 받은 분들에게 이 얘기는 전혀 와닿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에 피해를 받지 않은 나머지 15개 시군의 주민들은 이 문제를 이런 그 키워드를 어떻게 다뤄야 되나,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뭐 선제적 예방 체계만큼이나 태풍에 대한 뭐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좀 대비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복되는 피해를 막거나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세 개 지구죠, 강릉, 동해, 삼척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맞춤형으로 한번 제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저기 삼척입니다. 삼척 같은 경우는 피해 개소수가 마을 개수만큼 많습니다. 동해안을 따로 여러 곳이죠. 여기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곤란하고요. 네. 그 지역마다 맞춤형 대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마침 강원연구에서 2006년에 농산촌 수해복구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제군 가리산에 적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구두로 받은 거, 설문조사를 받은 제 사례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마을의 20년 발전을 앞당겼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저기 10년 발전을 앞당겼죠? 그랬더니 아니요, 20년 발전을 앞당겼어요. 네. 예, 우리도 이번 수해 피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복구를 위해서 국빈은 어차피 내려옵니다. 우리 스스로가 20년 앞을 내다보고 이 지역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농산촌 수해 복구 모델, 그러니까 삼척시 원덕면 버전, 각 마을 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시급하고요. 그냥 두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민들의 의견과는 조금 다르게 아무 곳에나 하던 일반적인 방식으로 아마 복구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동해시 송정동입니다. 여기는 구시가지고요. 동해항 배후 지역으로서 항만 배후 지역 조성 예정지예요. 네. 이미 오래전에 소개 이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그동안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저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지 뭡니까 기반 시설 정비를 거의 하질 못했어요. 이번 기회로 단계적으로나마 그분들 이주할 분들 이주하고 거기다가는 그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반 시설을 할 게 아니라 이 주민들 이주하고 항만 배후 지역으로 빨리 전환시켜 주는 게 답일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남 강원연구원 박사님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